어저께 그 이준석 후보가 광님, 황윤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76년생이십니다. 감정평가사시고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원 성남지사 부동산 공시위원으로 지내고 계시고 2024년 3월부터 주광림 사회이사로 선임되셨습니다. 그거는 이걸 제가 어디서 확인을 했냐? 이제 아이고 어디 갔냐? 이게 광림의 주주총회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주총회 결과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쭈쭈쭈쭈쭈 해서 황윤서 이렇게 있어요. 의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 해당 없은 신규 선임 1976년 9월생 이렇게 황윤석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이준석이 얘기했었던 황윤석은 님은 저렇게 재직 중이시다. 자 그런데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광님이 여러분 어떤 회사죠? 네, 김성태님, 쌍방울 김성태님 거기에 있는 계열사죠. 계열사인데 지금 현재 이건 뭐 테마주 안 됩니다. 왜? 거래 정지 상태거든요. 거래 정지 상태라 테마주는 아니고요. 테마주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2022년 8월에 윤석열 정부 시기에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뭐 하던 회사냐? 특장차 이동식 크레인 전문 기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특장차 크레인 전문 기업 요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지입차라는 거 아시죠? 화물차는 차 주인 따로 번호판 따로 이런 거 아시죠? 번호판은 대한민국의 2004년 화물연대 대규모 파업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화물차를 사니까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물류 단가가 붕괴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 진입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시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더 이상 이제 못 늘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화물차가 100년 1000년 가요? 폐차해야 되잖아요. 폐차하는데 뭐만 남죠? 차는 폐차하는데 번호판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을 쓰던 차가 폐차가 되고 다음 차가 그 번호판을 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입제도라고 하죠. 자동차는 폐차되어도 번호판만 남는 특이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차량 소유자와 번호판 소유자가 따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번호판 가격만 몇 천만 원 합니다. 번호판 가격만 몇 천만 원 해요. 그래서 이 번호판 시장이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냐? 6조 정도 됩니다. 총 번호판 자산이 화물차 번호판이 6조 정도의 자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자산을 신규 발행하고 싶은 욕망이 정말 세죠. 하나에 3천만 원짜리인데 나도 이거 찍어내고 싶다. 네. 그럴 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화물차에 추가로 화물차 번호판이 찍히는데 그게 특장차입니다. 특장차, 특수장비 차량. 그래서 특수장비 차량에는 신규 화물차 번호판이 되고요. 그러면 그 특장차가 폐차되고 나면 그 번호판은 몇 천만 원짜리가 돼서 계속 화물차 판에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광림은 뭐라고요? 광림은 특장차 이동식 크레인 전문 업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특장차하고 특장차 폐차되면 여러분 3천만 원짜리 뭐 이런 화물 번호판이 남는 겁니다. 그거 3천만 원짜리 300개 발행하면 90억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이거 뇌물 받고 번호판 찍어주다가 걸렸던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자, 광림은 특장차 업체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 깡패 출신 사장님. 네, 김성태님은 자기가 깡패. 그럼 사채업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이구 바다 이야기 그 환정강 하시던 분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될까? 아무튼 김성태 사장님은 그렇게 돈을 벌고 광림, 쌍방울 이런 걸 인수하신 회장님이 되셨네. 재벌 회장님이. 그러고 경기도 대북 송금을 하셨죠. 자, 그게 이제 그 광림입니다. 그 광림이 해상풍력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전라도 영광에는 옛날에 난초파라는 그 불량서클이 있었대요. 불량서클.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먹하고. 근데 영광에 뭐 먹을거리가 있겠어요? 그 지역 불량서클 난초파가 서울에 상경합니다. 그리고 팔레비 호텔 사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1991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남권에서는 유흥주점하고 여러분 뭐 터키탕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 유흥주점, 터키탕, 뭐 영동 호텔 뭐 이런 아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난 저때 20대였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들어서 아는 얘기죠, 그렇죠? 유흥주점과 터키탕 그런 거를 칼부림을 내고 그러니까 강남의 유흥업에 진출하고 강북에는 그 당시에 종로에 전자카지노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바다 이야기 전 단계죠. 바다 이야기 전 단계에 종로 전자카지노가 있었는데 그거를 섭렵하신 분이 이제 전라도 영광 난초파 오야지 배상윤 씨죠. 그 배상윤 씨가 하얏트, 알펜시아, 상지건설 뭐 이런데 상지건설 뭐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주가 뭐 지금 560%막 뛰고 막 이래요. 최근에 그런 거에 등장하는 이 배상윤 씨, 김성태 씨 이런 분들이 해상풍력 사업자의 배우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탈원전 하던 공무원들 있잖아요. 탈원전 하던 공무원이 사장님이 되고 대북 송금한 사장님 업체가 또 성남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업 그게 뭐다? 해상풍력이다. 제가 여러분 그때 이제 언론사 하면서 그 어떤 기자님하고 지금은 이제 좌파로 가신 그 기자님하고 쌍방울을 좀 뒤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쓴 게 있는데 쌍방울 쪽에서 찾아와서 기사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했었던 말이 있어요. 윤석열 쪽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윤석열이 해상풍력 200조 판을 벌리고 국민의힘 인간들도 헉 하더니 관료들도 민주당 전부 다 해상풍력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다. 자, 저는 일단 이준석은 어제 토론회에서 자신이 뭘 쑤신지 알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냥 담담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선원이 국방부 장관이 되든 뭐 이재명이 정부가 되건 과연 이 해상풍력을 둘러싼 이거를 오른쪽 사람들은 선을 그으면서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그리고 이제 광님은 이렇게 그 해상풍력 사업자, 에너지 사업자 허가를 받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광으로 갔습니다. 영광 해상풍력소 산자 사업 허가 획득, 매출 1.3조 원 규모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냥 깡패들과 대한민국 관료들 이렇게 붙어 먹었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 해상풍력 사업에 지금 산자부 출신 회사 명운산업개발 있었죠.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광님 이렇게 매출액 몇 조짜리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파이낸싱 과정에서 여러분 드디어 중국이 등장합니다. 자, 비그린 파워가 나골 해상풍력 발전 이거는 나골 해상풍력 발전의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가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하는 데가 CEEC예요. CEC인데 CEC 그러면 여러분 모르겠죠. CEC가 뭔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한 CEC는 China Energy Engineering Group입니다. 중국 에너지 공청공사 뭐 이렇게 불리는 공정공사 이렇게 불리는 공정이 이제 엔지니어링을 얘네가 공정이라고 중국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China Energy Engineering Group CEEC가 나골 해상 풍력 발전의 보증 주체입니다. PF 보증 주체예요. 김성태가 사업을 하는데 중국이 보증을 쓰네. 이상하죠? 그리고 이 전북 고창 같은 경우에 전북 고창 프로젝트에서는 세계 5위 풍력 발전 터빈 제조사인 중국의 민양 스마트 에너지, 민양 사장님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읽어드린 적 있죠. 국내 풍력 발전 기업 유니슨과 합작법인 유니슨 망양 에너지라는 거를 민양 에너지라는 걸 두 개 유니슨과 민양이 합작 법인을 했어요. 그래서 터빈 공급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터빈에 공급되는 게 국산일까 중국산일까? 그래서 중국의 터빈 및 블레이드 전문 업체 민양이 한국 진출을 위해서 국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있고 합작 법인을 만들어놓고 고창 해상 풍력에 들어가고 있고 이거를 자 이런 데와 함께 하고 있다. KH 이런 데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눈치를 좀 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중국 업체만 이제 눈에 보셨던 것 같아요. 신안, 우이 등 5개 지역 해상풍력 입찰업체 중국 업체로 드러났다 이러고 계세요. 그러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주체가 중국 엔지니어링 공사 CEEC고 그리고 터빈은 중국 벤시스, 해저 케이블은 중국 형통관엔
현퉁관된 이름도 그지 같네 진짜. 이런 데서 이제 해저 케이블을 공급한다. 그리고 중북 고창은 터빈 공급사로 중국 민양 스마트 에너지를 선정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해저 케이블입니다. 해저 케이블을 깔려면 우리나라의 해저 지도가 전부 다 중국에 노출이 돼야 돼요. 해상 풍력 발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육상으로 공급하는데 해저 케이블 매립하는데 그때 대한민국 해저 지형 정보가 필수고 그게 중국한테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잠수함 이동 동선 그리고 우리나라 해군들 훈련 지역 전부 다 중국한테 까지게 된다. 정부가 중국산 해저 케이블 사용에 눈 감고 있다는 것은 국가 핵심 안보 핵심 산업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 나경원 의원님 말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재검토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국내 업체들은 전부 다 이재명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깡패업 아무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도피하면서 대한민국 대선판에서 이재명 테마주로 등장을 하고 주가 조작을 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런 사람들을 못 잡는다고 진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자, 광림은 상장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지건설 주가 한번 볼까요? 차트 존나 아름답죠? 2025년 4월 저번 달부터 시작해서 테마주가 돼서 4,100원 하던 게 기본적으로 10배죠. 5만 원까지 46,7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선판 해상풍력판입니다. 나라 정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이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벌집을 쑤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대장동보다 더 큰 얘기거든요. 200조짜리 나라 돈 200조짜 들어가는 아주 난장판에다가 중국이 들어오고 뭐 대한민국 그 관료들하고 깡패 뭐 다 들어오고 왼쪽 오른쪽 다 같이 지랄하는 건데 대장동도 그랬죠. 왼쪽 오른쪽 검사들 뭐 다 등장하고 그랬었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까지 등장하고 했었잖아요. 거의 뭐 그 급인데 묻힐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준석 후보가 광림을 얘기하길래 이준석이 벌집을 쑤셨는데 또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대한민국 정치 예술입니다.